잘못되신 뉴스입니다. 오후 12시 6분 SBS 뉴스 브리핑에서 제공한 뉴스입니다. SBS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하루 587명 발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해외 유입 사례 27명을 제외한 560명은 국내 감염 사례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345명이 발생했고 부산과 울산 등 비수도권에서도 215명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본격화한 3차 대유행이 진정되기도 전에 전국에서 재확산세가 나타나면서 4차 유행 초기 단계로 접어든 상황입니다. 치료를 받다 2명이 숨져 지금까지 1,77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115만 7,255명입니다. 희귀혈전 부작용 논란으로 일부 접종이 중단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오늘부터 재개됐습니다. 다만 30세 미만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에 따라 접종이 보류됐던 특수학교 종사자와 유치원, 초중고교 보건교사,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 60세 미만 등에 대한 접종이 다시 시작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앙정부에 자가진단 키트 도입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전에 브리핑을 열고 10분에서 30분 사이에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 키트를 방역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야간 이용자가 많은 노래 연습장에 시범 도입해 효과적인지 검증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오 시장은 또 소상공인들을 위해 업종, 업태별 맞춤형 방역수칙을 수립하는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화 미나리의 배우 윤여정이 한국 배우 최초로 영국 아카데미에서 여우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윤여정은 앞서 지난 5일 미국 배우조합상에 이어 영국 아카데미 여우조연상까지 수상하면서 미국 아카데미상까지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비상대책위원장은 4.7 재보선 참패와 관련해 당 안팎의 쇄신에 대한 요구와 견해들을 적극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 위원장은 비대위에서 초재선 의원 모임 등을 거론한 뒤 수렁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패배에 대한 책임 역시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차기 당권 주자이면서 신문 핵심인 홍영표 의원은 재보궐선거 참패 요인과 관련해 조국 사태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엄격히 판단하는 것이 부족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조호영 당대표 권한대행은 당직자를 상대로 발길질과 욕설을 한 같은 당 송원석 의원을 향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자세를 더 낮추고 국민 앞에 겸손하게 다가가도 모자랄 판에 당의 변화와 쇄신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원칙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세를 내는 1주택자가 4년 만에 4배로 늘어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에서 2020년 주택분 종부세 결정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말 종부세가 고지된 1호 주택자는 29만 1000명으로 2016년 종부세 결정 인원의 4배가 넘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가운데 1주택자의 비율은 2016년 25.1%에서 지난해 43.6%로 올라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을 구분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산지가 최대 200mm 이상이 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16.9도, 습도는 41%입니다. 이인권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SBS. 지난 금요일 오후 5시 41분 중앙일보 뉴스픽에서 제공한 뉴스입니다. 4월 9일 중앙일보 뉴스픽입니다. 노원구 세무녀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태효는 세 번째 희생자인 큰딸을 살해하기 위해 일주일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태효는 범행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큰딸의 가족 모두를 죽일 생각을 가졌던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9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세모녀를 살해한 김태현을 살인과 절도, 주거침입 등 5개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날 오전 9시에 수감돼 있던 서울 도봉경찰서를 나서 취재진 앞에 선 김태현은 유가족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냐고 묻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뻔뻔하게 눈 뜨고 있는 것도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정말 죄책감이 많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날 김태현의 송치 후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지금까지 수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김태현은 범행 일주일 전부터 큰딸을 살해할 결심을 가지고 그에 맞는 준비를 해왔다며 범행 당일에도 고의성을 가지고 세모녀를 모두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김태현은 사전에 인터넷을 통해 범행과 관련한 검색을 했습니다. 또한 온라인 게임에서 자신을 차단한 A씨에게 접근하고자 닉네임을 바꾼 채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대화를 시도해 범행 당일에 A씨가 근무하지 않는 사실을 알아내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김태현이 큰딸 A씨를 직접 만난 건 총 3번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한 온라인 게임 채팅방을 통해서 A씨를 알게 된 김태현은 지난해 11월부터 카카오톡 등을 통해 A씨와 개인적으로 연락을 시작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월 초 서울 강북구의 한 PC방에서 김태현은 A씨와 단둘이 만나 같이 게임을 했다며 이후에 한 차례 더 만나고 지난 1월 23일에는 김태현과 A씨를 함께 알고 있는 게임 이용자 2명과 함께 총 4명이서 저녁 식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말다툼이 있었고 다음 날부터 A씨가 김태현을 멀리하면서 그의 스토킹이 시작됐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입니다. 김태현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김태현의 일방적인 진술임을 감안해달라며 김태현은 A씨가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려 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났기도 하고 배신감을 느껴 살해를 결심하게 됐다고 진술했다고 말했습니다. A씨와의 관계에 대해 김태현이 직접 연인 사이라고 진술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김태현은 A씨에 대해 게임을 하면서 마음이 잘 맞는 부분이 있었다며 여자친구로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모녀를 모두 살해한 것이 우발적인 범죄였는지에 대해 경찰은 김태현이 고의성을 가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김태현은 A씨에게 여동생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며 경찰 조사에서 김태현은 A씨를 살해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가족들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A씨의 주거지로 향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3일 김태현은 퀵서비스 기사로 가장한 채 A씨의 집을 찾아 A씨의 여동생과 어머니 그리고 A씨를 연이어 살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2030 의원들은 9일 4.7 재보궐선거 참패와 관련해 이는 저희들을 포함한 민주당의 착각과 오판에 있었음을 자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오영환, 이소영, 장경태, 장철민, 정용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중 한때 광범위한 조직과 지지층 집결로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잘못된 희망도 가졌지만 국민들은 냉엄한 투표로 응답했다. 돌아선 국민의 마음의 그 원인은 결코 바깥에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재보선을 치르게 된 원인이 우리 당 공직자의 성비위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은 당원 당규를 개정해 후보를 내고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사죄도 없었으며 당내 2차 가해를 적극적으로 막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 문제를 회피하고 외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오만함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검찰개혁은 종전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정책이었으나 추미애 윤석열 갈등으로 점철된 추진 과정에서 국민들의 공감대를 잃고 말았다며 오만과 독선으로 보일 수 있는 행동들이 국민들께 피로와 염증을 느끼게 했음에도 그것이 개혁적 태도라 오판했다고 했습니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의 대명사라고 생각했고 검찰의 부당한 압박에 밀리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하지만 그 과정상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분열되며 오히려 검찰개혁의 당위성과 동력을 잃은 것은 아닌가 뒤돌아보고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내로남불의 비판을 촉발시킨 정부 여당 인사들의 재산 증식과 이중적 태도에도 국민에게 들이대는 냉정한 잣대와 조치를 들이대지 못하고 억울해하며 변명으로 일관해왔음을 인정한다며 분노하셨을 국민에게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재보궐선거 참패 원인을 야당, 언론, 국민, 청년 탓으로 돌리는 목소리에 저희는 동의할 수 없다며 지금은 오로지 우리의 말과 선택과 행동을 뒤돌아봐야 하는 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 1년간 우리는 경험이 부족한 초선 의원임을 핑계삼아 어렵고 민감한 문제에 용기 있게 나서지 못했고 정부와 지도부의 판단에 의존했다며 가장 혁신적이고 당내의 주류적 관행과 기득권 구조에 비판적이었어야 할 우리 청년 의원들까지도 오만하고 게을렀고 용기가 없었다고 자성했습니다. 2018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9일 당시 사회정책 비서관이던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당시 윗선으로 연루 의혹을 받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 또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혐의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이날 이 실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실장은 2018년 울산시장 선거 당시 청와대 사회정책 비서관으로 있으면서 당시 후보자인 송철호 울산시정의 선거 공약을 개발하는 과정에 도움을 줬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 시장과 공무원 윤모 씨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두 사람은 울산시청 내부 자료를 유출해 송 시장 선거운동에 활용하는 등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공지를 통해 검찰 기소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코로나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소를 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설계부터 생산까지 국내 기술진 주도로 개발한 전투기 KF-21 보람의 시제 1호기를 두고 크나큰 자부심을 느낀다며 개발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9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 생산공장에서 열린 KF-21 보람의 시제 1호기 출고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우리가 독자 개발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의 시제기가 드디어 늠름한 위용을 드러냈다며 이제 지상시험과 비행시험만 마치면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최종 시험이 완료되면 정부는 2032년까지 120대를 실전에 배치할 계획으로 미국, 러시아, 중국 등에 이어 세계에서 8번째 첨단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한 국가가 됩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도 우리 손으로 만든 첨단 초음속 전투기를 갖게 됐다. 세계 8번째 쾌거라며 자주국방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KF-21 보람에는 음속 1.8배의 비행속도와 7.7톤의 무장 탑재력으로 공중교전은 물론 육로나 해로를 통한 침투 세력의 무력화, 원거리 방공망 투격까지 다양한 작전 수행이 가능합니다. 문 대통령은 국산 전투기가 갖는 장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우리가 필요한 시점에 언제든 제작해서 실전에 투입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효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했습니다. KF-21에 들어가는 부품 생산에 700개 이상의 국내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면 10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생길 것이라는 게 정부와 방위산업계의 전망입니다. 문 대통령은 100여 년 전 부산 안창호 선생을 비롯한 선각자들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복군의 공군을 창설하는 꿈을 꾸었다며 우리 손으로 우리 하늘을 지키자는 선조들의 꿈을 오늘 우리가 이뤄냈다. 참으로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 뉴스픽 이유린이었습니다. 어제 오후 8시 47분 SBS 경제뉴스에서 제공한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밖에서 밥 먹는 것도 참 어려워졌죠. 그만큼 일식집이나 횟집을 찾는 사람들도 크게 줄었는데요. 이런 식당을 통해 주로 소비되던 장어나 전복 같은 고가의 수산물들이 대형마트로 판매를 옮겨가면서 집에서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지연 기자입니다. 산지에서 가돌라온 민물장어.
무게 선별 작업을 거친 뒤 시장으로 옮겨집니다. 무게별로 300g, 600g, 500g, 400g 이런 식으로 7단으로 해서 이 계류장에서는 산지에서 하루 3톤 정도의 민물장어를 입고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70~80%는 대형마트나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고 있습니다. 일반 음식점이 빼는 양이 확 줄었어요. 원래 뭐 7:3 정도였다면 지금 3:7로 지금은 확 바뀌어서 코로나19로 외식이 줄면서 일식집, 횟집 등에서 장어와 전복 같은 고가 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급감한 겁니다. 하루에 한 200 이렇게 팔던 게 지금 한 몇십만 원. 예약은 아예 없죠. 우리 이쪽은 전문 중인데 1년 이렇게 하는 소비 위축에다 일본, 중국 등의 수출길도 막히면서 양식장에서 출하되지 못하는 수산물 양도 늘고 있습니다. 민물장어의 경우 1년 이상 된 장어가 지난해 대비 43% 늘어난 1억 600만여 마리가 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어 도매가는 지난해 동기 대비 40% 가까이 하락했고 전복 소매가도 11% 떨어졌습니다. 대형마트 등에서 이런 몸값 비쌌던 수산물을 싸게 파는 탑촉 행사를 이어가면서 집밥 재료로 선택하는 소비자들은 부쩍 늘었습니다. 10분 앉아! 10분 앉아! 50%! 자, 50%! 그냥 가끔 사 먹거든요. 조금 인근에 돈분에서 좀 기억만 던져봐도 이렇게 좀 같아요. 소비와 수출 상황이 쉽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가격 약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SBS 한지연입니다. 어제 오후 3시 25분 YTN 광뉴스에서 제공한 뉴스입니다. 중기업의 친환경, 사회적 책임, 그리고 지배구조 개선 등을 강조하는 이른바 ESG 경영이 국상화됐죠. 특히 탄소 감축 등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기업들이 ESG 경영 활동으로 나무 심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진득 기자가 주셨습니다. 사막화가 심각한 몽골에 나무 심기가 한창입니다. 우리 기업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진행한 조림 사업 토진나르스 숲입니다. 1990년도 후반에 몽골 토진나르스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호수된 숲을 복원하기 위해서 2003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약 1,100만 그루의 소나무를 숲고 감추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도 몽골과 중국 그리고 국내에 나무를 계속 심어왔습니다. 모두 태양의 숲이란 이름을 붙였는데 이런 나무 심기가 앞으로는 기업 경영에도 도움이 됩니다.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전통적인 재무 요소뿐 아니라 환경과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 등이 강조되기 때문입니다. 2025년부터는 자산 2조 이상의 대기업이, 2030년부터는 모든 상장사가 ESG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산림청이 처음 개최한 산림 분야 탄소 중립 모델 설명회 대기업이 참여한 이유입니다. 해외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위해서 산림청과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한데요. 이를 통해서 저희 탄소 중립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우선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산림 파괴로 인한 온실가스 증가를 잡기 위한 나무 심기 원조 사업에 나섭니다. 이미 사막화 방지 조림을 10년 이상 해온 기업의 사회 공헌 활동을 ESG 평가와 연계하는 방안도 연구할 예정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65만 톤의 탄소를 제거하는 레드 플러스 사업을 통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이미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산출을 것들이 다 정량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제 문제를 갖고 관심을 갖고 참여한다면 또 ESG 경영이 본격화할 2030년 이후에는 국내 조림에도 기업 참여를 유도해 2050년까지 30억 그루 나무를 새로 심는다는 계획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현우